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그녀의 전남편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온라인 사이트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런 내용의 글을 남편의 사진과 함께 다시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양육비 지급을 촉구합니다.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것이 부끄럽지 않으세요? 라고 추가로 기재를 한 상태로 올렸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전 남편의 주변 사람들에게 배드파더스 링크와 이런 사실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전 남편은 자신을 비방했다며 아이들 엄마를 고소하는데요.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재판의 쟁점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상황을 알린 것에 대해서 사실 적시를 한 것이 명예훼손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공익적 목적이 인정이 되어서 무죄인 것이냐가 쟁점이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행위는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서 단순한 개인 간의 채무 불이행 문제가 아니라 공적인 사안인 만큼 A씨의 주된 동기는 공익적 목적에 있었다. 그래서 전 남편을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라는 A씨 주장에 대해서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배심원과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을 했네요.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성이 인정이 되어서 무죄. 그런데 자신의 SNS에 양육비를 촉구한다, 부끄럽지 않으세요? 라고 한 부분은 벌금 100만 원. 여기에는 이제 비난의 취지가 담겼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SNS 특성상 A씨와 친구로 등록된 광범위한 다수가 전 남편이 양육비 미지급 아빠임을 알 수 있게 된 반면 전 남편은 이들에게 해명할 기회조차 얻기 어려웠을 거로 보인다는 이유로 비난의 취지가 담겼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당 행위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네요. 반면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과 관련해서는 양육비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고 남편이 이들에게 소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서 또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똑같은 행위인데 사이트에 올린 행위, SNS에 올린 행위, 문자 메시지를 보낸 행위를 재판부는 각각 다르게 봤네요. 자, 똑같은 행위, 다른 목적으로 볼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 이 사건 판결이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자, SNS상의 문구가 조금 달리 올려진 면이 있지만 이것만으로 이것이 비난이 주된 목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공익적으로 알리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판단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김영미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열심히 공부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뭘 공부하세요? 변호사인 지 오래됐고 해서 약간 다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형법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변호사님 형사소송 많이 하시죠? 네. 네. 또 최근에 학교폭력 책도 쓰셔서 네. 이와 관련해서도 공부 많이 하셨겠어요. 네. 기존에 했던 걸 이제 정보를 알려주는 차원에서 작성하긴 했는데 이게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네. 이게 글을 쓰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두 번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책 제목이 네. 장난이 폭력이 되는 순간이라고 네.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학교 폭력에 우리가 제일 고민되는 점이 그거거든요. 네. 이게 정말 경계선상에 있는 거지만 피해자들이 그걸 폭력으로 느낀다면 주의하자라는 게 사실 이제 제일 어려운 지점인데 네. 그거를 이제 책 제목으로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실질적으로 학교폭력에서 많이 발생하는 유형이 그거예요. 네. 우리가 TV에서 보는 집단폭력 뭐 이런 거는 별로 없고요. 대부분은 그거는 왜냐하면 너무 분명하니까. 그렇죠. 네. 그런 사건보다는 진짜 장난으로 했는데
이건 장난이 아니고 이건 폭력이야라고 했을 때 양쪽 다 서로 수긍을 못하는 이런 네. 학교 폭력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 경우가 그래서 사실은 중재와 화해가 네. 제일 또 필요한 맞아요. 부분이어서 변호사님 책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YTN 라디오 양담소 홈페이지에 청취자분이 남겨주신 사연이 있어서요. 그것도 만나보고 변호사님과 얘기 나눠볼게요. 2억 정도 되는 돈을 빌려줬는데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가진 게 없다고 하는데 채무자 남편 명의로 아파트와 빌라가 있습니다. 이게 남편 명의인데 저희가 경매를 하거나 압류를 하는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채무자의 남편은 평생 직업이 없는 사람이라는데 이 집을 사는데 채무자인 아내도 기여하지 않았을까요? 채무자 남편 명의의 재산으로 빚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보통은 이제 부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남편 명의군요. 네. 2억이나 되는 큰 돈을 빌려주시다 보니까 정말 발을 동동 구르실 것 같습니다. 채무자한테는 재산이 지금 없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신 걸로 네. 보이는데요. 자, 남편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아내의 채무를 남편이 갚아야 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원칙은 없습니다. 네, 원칙은 네. 이분 되게 많이 빌려주셨는데 뭘 보고 이렇게 많이 빌려주셨는지 궁금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부부 별산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부부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진 빚은 배우자가 갚아야 될 의무가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진 빚도 자식이 갚을 의무가 없어요. 네. 그냥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 빌려준 사람한테 받아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만약에 네. 이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부부 공동생활에 쓰였다. 뭐 부부 연대 채무다. 뭐 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럴 제가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원칙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네. 원칙에는 또 예외가 있으니까 부부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어서 부부가 일상 가사에 관해서 생활비로 쓰기 위해서 가족이 생활하는 집을 구매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일상 가사에 관해서 다른 사람한테 채무를 지은 경우에는 부부의 채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갚아야 될 연대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 경우에는 책임을 지울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민법상의 규정이 그렇죠. 있는 경우. 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연대 책임이 인정이 됩니까? 네. 판례로 보면. 법원에서 인정한 것 중에 하나가 남편이 이제 장기간 입원하면서 이 집안 형편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가장은 아내여서 가사에 관한 대리권이 아내한테 있었기 때문에 설사 남편이 그 집을 매도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아내가 매도하는데 대리권이 있다. 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네. 집을 파는 행위가 일상가사를 대리권의 범위를 넘기는 행위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남편의 대리인인 아내랑 계약을 한 제3자는 그 아내에게 대리권이 있다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고 봐가지고 이거는 법적으로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게 보통 민법상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게 권한을 넘었다라고 하더라도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뭐 입원하거나 일을 할 수 없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매매나 큰 그쵸. 경우에 대리권을 인정하지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제 안 인정하지 되죠. 않는다라고 네. 보는 게 그렇죠. 맞겠군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 몰래 네. 집 문서 갖다가 판다고 한들 이건 유효한 매매가 아닌 네.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계약이나 네. 뭐 그 부동산 매매 이런 것도 일상가사 대리권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부간에도 위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네. 그 금전 차용행위 이런 것도 일상가사의 일반적인 경우 생활비가 아닌 이상에는 일상가사에 속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맞아요. 봐야겠네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지금 네. 질문 주신 것처럼 남편은 평생 직업이 없는 사람인데 재산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허위로 재산을 빼돌린 게 아니냐. 이게 의심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보통 이 재산이 아내의 돈을 빌릴 때는 아내의 명의였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내에서 남편 명의로 갔다라고 하면은 이게 민법상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사회행위 취소소송이라고 해가지고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는 건데 채무자가
이게 2억을 빌려놓고 나중에 갚으려고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유일한 부동산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거. 근데 실질적으로는 뭐 진짜 매매 계약을 모르는 사람한테 팔았다라고 하면은 그건 찾아올 수 없겠지만은 아는 사람 뭐 가족이라든지 형제 자매 뭐 배우자한테 넘겼다라고 하면은 그 경우에는 취소 소송 제기해가지고 찾아올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사행위 취소 소송이라고 하는데 안날로부터 1년 이튿날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해야만 그렇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이게 내 명의로 있다가 다른 사람 앞으로 넘겼을 때 그 경우인데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남편이 처음부터 돈을 지급해서 이제 남편 명의로 했다고 하면은 이걸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죠. 네. 네. 남편이 직업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뭐 원래 돈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한테 증여나 상속받았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좀 이렇게 잘 확인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일단 부동산 등기부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세요. 네. 그래서 우리 사연 주신 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돈을 빌려주는데 네. 이게 집 한 채도 없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고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네.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뭐 그러니까 차용증을 쓰면서 돈을 빌려주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사람이 정말 재산이 있는 사람인지 물어보고 내 앞으로 부동산 있는 거 못 봤어? 이렇게라고 한다라면 기망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차용금 사기로 해가지고 사기죄로 고소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처음부터 나는 돈을 빌리더라도 본인 나중에 능력을 속인 거죠. 그렇죠. 능력이 없거나 변제할 의사가 없는데도 돈을 차용했다고 하면 그게 사기인 거고요. 그다음에 차용 용도를 속인 것도 사기예요. 네. 뭐 이게 내가 집 사는데 필요하니까 빌려줘라고 해놓고는 사실은 그거 자기가 뭐 도박한다는 데 썼다든지 아니면 뭐 명품 사는데 썼다든지 이렇게 용도를 속이는 것도 사기인 거거든요.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만약에 부부 명의로 재산이 있다라고 하면은 남편의 연대채무, 연대보증을 같이 서달라 네.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도 이제 생활 법률 강의 이런 데 가다 보면은 이게 보통 이제 차용증을 쓰다 보면은 뭐 주소 같은 거 주민등록 네. 신분증 그러면 이제 신분증에 있는 주소를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그게 이제 그 주소에 살고 있는 그 주소를 등기부를 떼보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게 전세인지 최소한 그 집의 자가인지 정도는 알 수 있지 않느냐. 네, 맞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 정도의 돈을 갚을 수 있는 건지는 알 수 있는 사람이니 그 정도 검증도 안 하고 돈거래하거나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나. 이 그쵸. 정도는 하고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네. 이렇게 큰 돈을 빌려줄 때는 사실은 아무리 친한 관계라고 하더라도 네. 이분이 정말 충분한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하고 빌려줘야지 안 그러면 떼일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빌려주셔야 됩니다. 네. 일단은 돈거래는 안 네. 하는 걸로. 네. 네. 자, 오늘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돈거래와 관련해서 차용금과 관련해서 김영미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주주클럽 나는 나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